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볼게요. 자, USR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하나 새로 만드신 다음에 패키지는 지금 USR 홈 서비스로 바꿔놓고 안 바꿨구나. 다시 바꿀게요, 이거. 자, 패키지는 현재 USR 홈 컨트롤러랑 같은 동일한 패키지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articles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두 add를 했을 때에는, 그리고 get articles 얘를 했을 때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system.println이 아니에요. 화면에 그냥 articles 자체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객체 화면에 띄우는 거 다 해봤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데이터를 넣는 거 하나, 보여주는 거 하나, 이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신경을 안 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의 방식으로 돌아간 거죠. 다만 그 로직 안에서 화면을 그리고 있을 뿐이에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해당 컨트롤러 안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핑, 리퀘스트 매핑 걸려야 될 거고, 얘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메서드를 총 몇 개 만들어야 돼요? 2개. 요청 하나당 하나의 메서드가 처리하게 될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부터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USR Article Controller 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세진님 아까 그거 찾았어요? 네, 어노테이션. 자, 여기에 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바로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메서드 만들어 줄게요. public 일단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고 뭐 변화를 줘야 된다면 그때 가서 변화를 줘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to add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일단 에러 없이 만들어주고 request mapping 하나 열어줄 거고요. response body라고 하는 애도 달아줄 겁니다. response body가 달려있지 않으면 이 스트링을 리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는 화면에 그려주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URL 매핑에 USR에 아티클에 to add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청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상태가 기본 꼴이에요. 완전히. 물론 리턴 타입이야 우리가 필요한 리턴 타입으로 매칭을 잘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가장 기본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ID, 타이틀, body로 이루어진 아티클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이 친구 만들어 줄 건데 아예 바로 뺄게요. 그냥 사실 그냥 여기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빼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DTO나 이런 걸 다뤄봤으니까. 패키지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VO라고 해줄게요. 이제는 밸류 오브젝트라는 의미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은 article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한테 필요했던 게 int id 하나,
스트링 타이틀 하나, 그 다음에 스트링 바디 하나. 변수는 총 3개가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달 거라고 했죠. 프라이빗. 바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그냥 써보죠. 사실 이걸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애 하나, no args 하나, 그 다음에 all args까지 다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필요한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만들었고요. 아 근데 참 이거 보세요. 얘는 퍼블릭이 아니어도 될까요? 지금 변수는 프라이빗을 다 걸었는데 클래스한테 만약에 프라이빗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예 안 돼요. 다른 데에서 참조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자체는 퍼블릭이 맞지만 변수들이 프라이빗이어도 된다. 왜냐면 얘가 게터 세터 만들어 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메서드 안에서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티클에 아티클 그래서 new 아티클이라고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지금 생성자한테 인자를 넘기면 이 인자로 들어간 애들이 매개 변수로 생성자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this id는 받아온 id, this title은 받아온 타이틀 이렇게 값이 끼워 넣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미 값을 가지고 태어난 아티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근데 얘는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변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 변수로서 사용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이런 변수들이 없으니까.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타이틀과 바디는 파라미터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id는 자동 증가가 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 id 자동 증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이미 해봤던 방식들입니다. 물론 DB를 쓸 때부터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이 역할을 대신해줬지만 우리가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스트 아티클 id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값을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역 변수로 있으면 안 되니까 전역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int last article id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왜 전역 변수로 있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얘가 전역 변수로 있어야만 우리가 값을 변경시켰을 때 그 메서드가 또 호출이 돼도 변경된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리고 얘도 프라이빗 걸어줄게요. 이제부터는 변수 만들면 웬만하면 프라이빗 걸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써야 될 때 퍼블릭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이 USR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을 걸어주는 거고. 자, 그리고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도 만드는 김에 그냥 같이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 그냥 두면은 얘는 널일 거고 얘는 0이겠죠. 알아서 초기화를 해주긴 하겠지만 우린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USR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때 이 생성자는 그냥 퍼블릭을 달아주도록 하죠. 뭐 안 달아줘도 크게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this 점 last article id 얘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this 점 articles 얘는 new array list 하나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래야 실제로 리스트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생성자는 우리가 이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이 어노테이션으로 인해 객체가 이미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초기화가 된 상태일 거니까 밑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만들어 보죠. int id라고 하는 애한테 last article id 얘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플러스 1 할 거야.
그러면 이 아이디는 우리가 게시글 하나 추가할 때마다 1씩 증가를 해서 저장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과정이 하나가 빠졌죠. 이것까지 해줘야 진짜로 값이 잘 증가가 될 거라는 거. 그럼 아이디는 일단 해결. 자동 증가되게끔 처리했어요. 근데 타이틀과 바디는 파라미터로 처리를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아까 힌트를 파라미터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 요청의 물음표 타이틀 뭐 얘는 어쩌고 그리고 앰퍼센트의 바디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 부분이 파라미터인 거잖아요. 이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쿼리 스트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JSP 초반에 한번 나왔던 얘기 같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입력하는 물음표 뒤에 입력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파라미터 역할을 할 건데 얘네들을 통칭하는 주로 사용하는 통칭하는 명칭이 쿼리 스트링이다 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낸다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이러한 값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바디라고 하는 키값으로 이러한 값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request.getParameter 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키값으로 값을 꺼내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애초에 리퀘스트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서블릿 안에 두 get과 두 post에서 그냥 http request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퀘스트라는 변수를 알아서 받아오고 있었는데 우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아까도 이제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서블릿을 사용할 때랑 지금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역할을 변경해서 요청을 이 방식으로 받는 이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이 메서드 하나가 이만큼이 하나의 서블릿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얘가 하나의 요청을 받고 하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고, 그죠? 이 메서드 하나가 그냥 통으로 서블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블릿이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방식이 리퀘스트였다면 지금 이 메서드가 서블릿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메서드가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방식은 애초에 지금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메서드가 서블릿 역할을 하는데 이 메서드 안에서는 파라미터 받을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그쵸. 매개변수 자리. 파라미터가 매개변수랑 동일한 의미였으니까 아규먼트, 인자 얘네가 동일하듯이 이 자리 말고는 애초에 이 메서드가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닫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값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값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왜 여기로 가요? 이름이 같아서예요? 순서가 맞아서예요? 아니요, 이름이 같아서예요. 원래 우리는 인자를 주고 파라미터로 받을 때 자바 안에서는 순서가 제일 중요했죠. 이름이 심지어 반대가 돼도 순서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웹상에서의 통신부터는요, 파라미터는 이름 따라가요. 왜냐? 이거 뭐였어요? 키값이었잖아요. 이 키의 이밸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변수도 아까 똑같았죠. 우리가 맵 객체 찍어봤을 때랑 그냥 아티클 사용자 정의 객체 찍어봤을 때 키랑 밸류, 변수의 값 똑같은 위치였죠. 키가 곧 변수처럼 작동을 하는 거고 변수가 곧 키처럼 작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키 따라갑니다.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키 따라가요. 웹 통신부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타이틀 들어가고 이 값이 바디 들어가요. 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하나 보여드리고 얘네 위치를 바꿔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랬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넣고 있는데 왜 뭐라 하니? 스트링 왜 뭐라 해? 정의된 적이 없다고.
있는데? id 타이틀 바디 왜? int string 왜 두 개밖에 없지? 뭐 하나가 인식이 다시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너네 다 사라져. 이게 롬복이 갖고 있는 약간 버그성인데 그래도 안 되네. 에이 답답해.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어노테이션을 간 시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얘를 작성한 시점인가? 이런 거는 끄지 말걸. 그냥 클린 할걸. 어차피 지금 코드상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롬복을 통해서 인자가 필요한 생성자를 다 만들어 놨었고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된 거라 그냥 단순히 버그성 에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졌나? 아니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네? 임포트가? 아니죠, 임포트는 됐겠죠. 여기도 쓰고 있는데?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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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시 나 지금 임포트 했는데? 근데 왜 여기 없어? 어디 갔어? 뭐지? 잠시만요? 이상한데? 임포트를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왜 임포트가 이러냐? 잠깐만, 그러면 이게 퀵패스 안 나왔잖아. 임포트 com example voa 왜 자동 임포트가 안 됐지? 뭐지? 임포트가 안 됐다는 문제는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왜 여기서 뭐라고 안 했을까요? 임포트가 안 되면 이 제너릭도 원래 못 쓰는 건데. 희한하네요. 일단은 해결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럼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로 객체를 만든 거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는 거였죠. articles라는 리스트 이미 만들어 놨고 어레이 리스트 하나 빈 객체 연결시켜서 초기화도 시켜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추가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articles.add 해서 아티클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은 얘가 이런 요청이 들어가면 직접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널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지금 추가한 이 아티클 정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보여주려면 당연히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라 아티클이 되어야 할 거고요. 자, 이러면 실제로 add하는 메서드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얘부터 한번 해보죠. usr의 article에 to add 그리고 타이틀은 QWE body는 ASD. 자, 어때요? 잘 들어왔죠? 객체 하나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아티클스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아티클스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대괄호 하나만 띄워서 나오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방금 게시물을 썼지만 여기 가서 get articles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순간 얘는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서버 리로드 되면 초기화되는 거였으니까. 우리 지금 데이터 영속성 없잖아요. 그쵸? 서버 껐다 키는 게 리로드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한번 get articles도 만들게요. 자, 여기 get articles로 바꿔주고 메서드 이름도 바꿔주고 얘는 매개 변수가 딱히 필요가 없겠죠? 파라미터가.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return articles 하면 되겠죠. 여기도 this 여기 타입을 바꿔줘야 될 거고 여기 타입은 뭐 들어가야 돼요? 리스트 들어가야겠죠? 내가 지금 리스트를 리턴할 거니까 당연히 리턴 타입은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초기화됐기 때문에 다시 1번 글인 거고요. 글 하나 더 써볼게요. 2번 글 써지고요. 그 다음 요청에다가 get articles 라고 보내면 2번 글까지 잘 나온다. 상황 이해되시죠? 우리가 해봤던 로직인데 웹통신을 통해 화면에 그리는 걸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똑같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doAdd 저는 여기다가 body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title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정말 순서를 따라간다면 얘는 확실하게 숫자로 합시다. 순서를 따라간다면 지금 이만큼이 타이틀로 들어갈 거고요. 이만큼이 body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키를 따라간다, 이름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넣었지만 타이틀에 1, 2, 3이 들어갈 거고요. body에는 영어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됐어요? 타이틀에 숫자 잘 들어갔고요. body에 영어 잘 들어갔죠. 순서가 아니라 이 키값에 해당하는 이름 따라간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이미 경험해왔으니까 미리 하나 생각해 볼게요. JSP에서 자바 쪽으로 데이터 넘겨줄 때 뭐 썼죠 우리가? 홈 태그 만들어서 인풋으로 값을 넣어주고 네임 적어줬죠. 그 네임이 리퀘스트 안에 파라미터 키 값으로 사용됐죠. 자, 지금 스프링부트에서 만약에 인풋에 있는 데이터를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볼게요. 뭐랑 뭐가 매칭돼야 될까요? JSP에서는 인풋에 있는 네임이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get 파라미터 할 때 키값이 됐어요. 지금 스프링부트에서는 이 인풋의 네임이 누구랑 매칭이 돼야 데이터를 받아올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파라미터 이름. 지금 이렇게 들어온 이 요청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러한 파라미터 이름으로 매칭돼서 봤듯이 인풋 네임이랑 얘네가 일치하면 그 인풋에 대한 데이터가 그 이름에 맞는 변수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써보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했대요. 이름이 달라졌죠, 지금. 요청으로 보내려고 하는 변수 키값과 내가 파라미터로 받는다고 만들어 놓은 이 변수 이름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 그대로 엔터 치면 글이 어떻게 써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타이틀에 널이 나와요. 왜 타이틀에 널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눈으로 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body, 타이틀 잘 줬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읽어야 돼? 네, 이가 하나 빠진 타이틀이에요. 얘는 body가 제대로 있고. 그럼 일단 이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이 변수에는 값이 못 들어왔죠. 못 들어오면 스트링 기본 타입, 스트링 기본값 뭐예요? null. 그럼 이 친구는 null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null을 생성자한테 넘겼고요. 이 생성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디스 타이틀은 넘겨받아온 데이터로 할 거니까 그럼 디스 타이틀에 결국 뭐 넣은 거예요? null. 그래서 이 객체를 깠을 때에는 null이 나와요. 그렇다란 얘기는 자, 얘를 올바르게 입력을 했는데
얘를 빼요. 전 지금 바디밖에 파라미터를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타이틀 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나올까요? 자, 좀 오묘하죠? 공백이에요, 얘는 있는데 없는 거고, 아까 그건 진짜 그냥 없는 거고. 널과 공백의 차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파라미터를 처리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일단 이름 매칭. 이름이 키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름 매칭이 안 된다? 그럼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름이 매칭이 됐는데 데이터를 누락했다? 그러면은 아예 누락시켰을 때는 널일 거고, 그 이름까지는 넣어줬는데 값을 비웠어? 그럼 그냥 공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공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여기 뒤는 지금 공백이잖아요. 키는 있어요. 밸류가 공백인 겁니다. 여기서 이거 빠지면 공백일까요? 널일까요? 공백이에요. 키가 존재하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실수했을 때의 경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미리 알려드린 거고, 이제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쪽에서 널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널이지? 난 분명 줬는데? 그러면 이런 거부터 확인을 해봐라 라고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USR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하나 따로 만들었잖아요. 애초에 만들어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USR 홈 컨트롤러, 얘가 갖고 있는 이 매핑 주소를 잘 보세요. 이 정도만 봐도 되고, 그 다음 USR 아티클 컨트롤러, 얘가 갖고 있는 매핑 주소를 잘 보세요. 저는 뭐를 기준으로 컨트롤러를 나눴을까요? 심지어 컨트롤러 이름도 이거랑 연관성이 있게 지어놨어요. 제가 지금 이걸 나누는 기준과. 자, 잘 보세요. USR 홈 컨트롤러죠. 우리 매핑 주소가 USR 홈의 뭐네요. USR 홈의 뭐, USR 홈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아티클 컨트롤러는 USR 아티클 컨트롤러인데 USR의 아티클의 뭐, USR 아티클의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규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3개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이 중간 걸 가지고서 컨트롤러를 분리합니다. 만약에 멤버 기능을 만들 거야, USR 멤버 어쩌고로 들어가요. 그러면 USR 멤버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면 좋겠죠. 정해져 있고 이렇게 안 지키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우리가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이 요청 주소를 여기 뭐 하나만 만들었다, 2개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기능을 분리하려고 할 때 거기서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성을 나름대로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USR, 유저의 의미겠죠? 얘가 나눠져 있다는 건 유저가 있으면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나눠 놓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는 관리자 기능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나누는 방식과 컨트롤러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냥 대중적인 그냥 베이스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요청에 들어오는 마지막 매핑 주소랑 메서드 이름이랑 저는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테스트고 얘는 그냥 쇼메인 복사해서 쓰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얘랑 얘를 같게 쓰기는 해요. 이것도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읽기 편하라고 그것도 이유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안 헷갈리려고. 내가 두 애들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서 메서드 이름이 get articles래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요청은 이걸로 받았는데 메서드 이름은 이거래요. 지금은 당연히 밑에랑 중복이 될 거라 뭐라고 안 하네. 근데 저장을 안 해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헷갈린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런 요청 보냈는데 얘는 이름이 왜 이 모양이지? 나중에 내가 정말 한 몇 달 뒤에 내 코드 봤을 때 내가 얘 이름을 왜 이렇게 했을까? 메서드 이름은 메서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요청 주소를 보면은 뭔가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나는 뭘 가져온대.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이름이 같다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봐도 얘도 뭐 추가하는 애네. 그리고 밑에 내용 보면 게시글 추가하는 거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이거랑 이거를 비슷하게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써주는 게 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물론 한계가 와요.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한계가 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름을 더 똑같이 가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름을 바꿔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대신에 의미가 잘 연결되게끔 해줘야 본인이 헷갈리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공공기관 사이트들 보면은 점 두라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많다 그랬죠. 근데 제가 방금 이거랑 이만큼이랑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다고. 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다고. 자, 근데 여기다가 메서드 이름에 점 두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점 두 빼고 보통 이렇게 설계하면 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통 요청과 메서드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개발할 때 이것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지금 1시부터 4시 반에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수강생분들이 이미 프로젝트를 꽤나 오래 진행을 했어요. 벌써 한 보름 이상 진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다가 좀 여러 명의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공통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 한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막상 보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만들기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복잡해져서 내가 읽기 힘들대요. 벌써 그 말이 나와요. 기간이 오래돼서 뭐 코드가 엄청 쌓여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신대요. 왜?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 타이핑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API를 호출해야 돼. 뭘 갖다 써야 돼.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분석을 해놨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코드가 더 추가되고 내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하다 보면 얘는 늘어나겠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서 받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기능이 어떤 컨트롤러가 하고 있더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벌써 그러고 계세요. 그 얘기를 여러 명의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대답을 드렸던 게 수업 시간에 항상 가독성이 중요하다, 내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협업하는 관계에서 분석하기 편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계속 강조한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었어요. 코드가 간결하고 우리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때는 티가 안 나요. 여기서 좀만 쌓이면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 코드의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취업해서 나가면 그것보다 훨씬 몇 배, 최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이상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는 가독성을 지키지 않고 코드를 짰다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뭐 진짜 들여쓰기 제대로 안 하는 개발자는 상사한테 욕먹는다 이런 얘기를 장난처럼 했었잖아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그냥 진짜 웃자고 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이제 진심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는 거였으니까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이 가독성을 늘려나가는 방식과 이런 이름 매칭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일단 이 기능 두 가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기세 연동해서 커밋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2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